지방의 역설 파트 1. 이 책은 기자인 저자에게 고메이지의 편집자가 트랜스 지방에 대한 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사를 하면서 그녀는 트랜스 지방보다 더 크고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보건당국이 지난 60년간 가장 집착해온 영양소인 지방에 관한 모든 권고가 살짝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에 관한 내용은 거의 전부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9년을 매달렸다. 그리고 이 책은 그녀가 9년간 조사한 진실을 상세히 담고 있다. 권위 있는 미국 심장협회와 당뇨협회가 인증한 제품들이라면 안전할까? 권위 있는 영양학 전문가들과 의사들이 권고하는 저지방 식사는 과연 우리 건강에 이로울까?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그러한 통념들이 사실상 오류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1장 지방을 많이 먹고도 건강한 사람들. 1906년 아이슬란드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하버드에서 수학한 인류학자 스테판스는 캐나다 극지방에서 이누이트의 생활 방식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원주민과 똑같이 생활해 보기로 했는데 1년 내내 거의 육식과 생선만 먹는 그들의 식습관 역시 그대로 따라했다. 스테판슨이 관찰한 이누이트가 가장 선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음식은 지방이 많은 부위였다. 순록의 안구 뒤쪽과 턱선을 따라 축적된 지방 조직이 가장 귀한 부위였고 그 다음은 머리와 나머지 부분과 심장, 신장, 어깨 부위였다. 안심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는 개들에게 주었다. 극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스테판스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명하기 위해 과감한 실험을 고안해냈다. 1928년 그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뉴욕시의 벨뷰 병원에 입원하면서 1년 내내 물과 육류만 먹겠다고 선언했다. 3주간의 실험을 끝내고 둘은 건강에 이상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스테판스는 1년간의 실험이 끝난 뒤에도 평생토록 이러한 식단을 이어갔다. 그리고 반세기 뒤 의사이자 생화학 교수인 조지맨은 아프리카 여행 중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전혀 반대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그의 동료들은 점차 세를 확장해 가고 있던 동물성 지방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프리카에서 전혀 다른 현상을 목도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사이족과 유사한 부족인 케냐 북부 삼부르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삼았다. 삼부르족의 젊은 남성은 계절에 따라 하루 2에서 7리터의 우유를 마시는데 평균적으로 이는 450g이 넘는 버터 지방에 해당한다. 매는 마사이족에게서도 이 같은 식습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유가 적게 나오는 건기에는 소의 피를 섞어 마셨다. 두 부족은 모두 섭취하는 칼로리의 60% 이상이 지방이었으며 그 지방은 전부 동물에서 나온 지방, 즉 포화지방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채소를 전혀 먹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이족과 삼부르족의 혈압과 체중은 미국인에 비해 50%가량 낮았으며 나이가 들어도 증가하지 않았다. 매는 마사이족의 사체 59를 부검해 본 결과 단 한 구에서만 분명한 경색 징후를 발견했다. 마사이족은 암이나 당뇨 같은 여타만성 질환도 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권장 식단에 따르면 우리는 동물성 식품 대신 식물을 먹어야 한다.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농무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계의 전문가들이 주로 과일, 채소, 통곡물에서 열량을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최소한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실 스테판슨과 맨의 연구는 여러 모순적인 이야기 중 단 2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1900년대 초 인도 보건부에서 영국 정부의 영양 연구를 지휘한 20세기 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양학자였던 로버트 맥캐리스는 인도의 시크족과 훈자족은 인상적일 만큼 건강하고 서구에 만연한 암, 위궤양, 맹장염, 충치 등으로 고생하는 이가 없다고 했다. 이들 북부 인도인들은 백미를 주로 섭취하고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남부 인도인들보다 건강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맥캐리스는 이러한 차이에는 다른 요인보다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확신했는데 실험용 쥐에게 우유와 육포가 적게 포함된 먹이를 준 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의사에서 인류학자로 전향한 허들리 치카는 1898년부터 1905년까지 미국 남서부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관찰하고 46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스미소니언 연구소에 제출했다. 그가 찾아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주로 육류, 그 중에서도 물소 고기를 먹었는데 그들은 놀랍도록 건강했으며 장수를 누렸다. 또한 그는 이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만성 질환도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건강과 장수가 육류 섭취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육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을 망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탐험가, 식민주의자, 선교사들은 그들이 오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거듭 충격을 받았다. 인류는 다른 육식 포유류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동물의 가장 기름진 부위를 선호하고 살이 최고로 오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역사를 통틀어 인류의 일관된 사냥 패턴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낯설고 믿기지 않는다. 건강한 식단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도무지 악의가 맞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명망있고 영향력 있는 협회와 정부 기관들이 지지하고 홍보하는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2장 왜 포화지방이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할까?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가설은 1950년대 초반 미네소타 대학의 생물학자이자 병리학자였던 앤설 키스가 세웠다. 키스가 식이지방에 관한 자신의 가설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온 나라가 심장질환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고자 혈안이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심장질환 연구로 돌렸고 그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을 연결짓는 증거는 동물 실험에서 나타났다. 1913년 러시아의 병리학자 니콜라이 아니시코프는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을 다량으로 먹였더니 동맥경화증이 발병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개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을 때 개는 과잉 섭취한 콜레스테롤을 체내에서 조절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는 사람과 같이 잡식성 동물이라 사람과 가까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도 최초의 토끼 실험이 대중의 이목을 더 사로잡았기에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 발병의 주요 용의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방법은 콜레스테롤을 덜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992년 이 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식사에 다량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체내에서 생산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영국을 비롯하여 대부분 유럽 국가의 보건 당국은 식이 콜레스테롤을 제한한 권고를 철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콜레스테롤을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앤설 키스는 지방의 종류보다 지방의 총량이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인근 미네소타 병원의 남성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총 66명을 대상으로 29주간 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1952년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식단 심장 가설이라 이름 붙인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서 그는 6개 국가에서의 지방 섭취와 심장질환 사망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키스의 주장은 오늘날 지방에 대한 거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심장질환뿐 아니라 비만, 암, 당뇨 등등 모든 질병이 지방 섭취 탓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점심 식사로 닭 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저녁 식사로는 스테이크 대신 파스타를 먹는 선택의 뿌리에는 앤설 키스가 있다. 키스는 지방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살찌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키스는 자신의 가설에 부합하는 핀란드와 일본 등 몇 개 국가의 보고서를 확보했다. 그리고 1950년 아내 마거릿과 세계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겨우 소수만 관찰했고 식단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조차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는 확신에 가득 차 지방이 명백한 심장질환 발병의 주 원인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여행에서 다국적 전문가 동맹을 만들어 연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도록 만들고 남아프리카에서 스웨덴까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고지방 식단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맞물려 있다는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했다. 그리하여 1957년 유명 의학 학술지에 게재한 여러 논문에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람들이 달걀, 유제품, 육류 등 모든 지방 섭취를 중단한다면 심장질환은 매우 희귀한 질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이지방, 특히 동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지방을 과감히 제한할 것을, 그리고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키스의 아이디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첫 번째 심장 발작을 일으킨 1955년에 국가적 조명을 받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조치에 화이트는 키스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키스의 아이디어에 물들었다. 화이트는 기자회견에 키스를 언급했고 미국의 중년 남성들은 대통령의 심장 발작에서 식이 지방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 최고의 의사들의 권고를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영양학계에는 앤설 키스의 추종자들이 넘쳐났지만 적어도 제이컵 예루살미는 그를 탐탁지 않아 했다. 예루살미는 1955년 국가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22개국을 전부 살펴보고
프렌치 패러독스와 같은 역설이 서독,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도 나타남을 발견했다. 그는 앤설키스가 자신의 가설에 들어맞는 특정 국가의 자료들만 선별해낸 듯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예루살미와 그의 동료 힐리보는 키스가 선택한 6개 나라의 자료 대신 22개 나라 전체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지방과 심장질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에게는 비판자가 많았는데 마사이족을 연구한 조지 맨도 그중 하나였다. 이런 자신의 비판에 대해 1955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컨퍼런스에서 키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7개국 비교 연구를 기획했다. 전에 아내 마거릿과 세계를 여행하며 수집한 자료들과 달리 7개국 비교 연구는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였다. 1956년 키스는 미국 공공보건국으로부터 단일 프로젝트로는 막대한 규모의 $200만 예산으로 지원받아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이탈리아,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미국에서 주로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 12,700명에 대한 추적 관찰을 계획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국가들은 자신의 가설을 확증해 줄 만한 국가들만 선택했다. 그리고 이 기간인 1958년에서 1964년까지 지중해 지역은 격변의 시대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중단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키스의 연구팀은 해당 국가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여 남성 노동자의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와 식단, 흡연 습관 등을 측정했다. 그리고 키스가 얻어낸 결과는 그가 바라던 대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포화지방 섭취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였다. 7개국 데이터는 국가별로 심장 발작 비율이 매우 다름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자료에는 골치 아픈 데이터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동부 핀란드인은 서부 핀란드인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지만 키스의 데이터에는 그들의 생활습관은 거의 비슷했다. 15년이 지난 1984년에 키스는 7개국의 인구 집단에 대한 후속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더욱 역설적이었다. 그때는 포화지방 섭취를 가지고 심장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전혀 설명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7개국의 데이터는 포화지방이 적게 함유된 식단이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듯 보였지만 전체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었다. 즉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과 지방을 마음껏 먹는 사람 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 1999년 7개국 비교 연구를 이끌었던 이탈리아 연구자 알렉산드로 메노티는 25년이 지난 뒤 다시 살펴본 피험자 12,700명의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심장질환 사망률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 식품 성분은 당분이었다. 당분과 심장질환 사망률의 상관계수는 0.821이었다. 완벽한 상관관계는 1.0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키스는 자신의 가설을 철저하게 방어했다. 키스의 이론이 확산되고 제도권의 중심부에 진입함에 따라 그에게 맞섰던 이들은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3장 저지방 식단이 미국에 도입되다. 1960년에 키스는 3가지 업적을 달성했다. 첫 번째는 미국 심장협회의 급성장이었고 두 번째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국립보건원과 관계가 있었다. 먼저 미국 심장협회는 수십 년 동안 수입이 없던 영세 적자 단체였다. 그런데 1948년에 프록터 앤 갬블이 협회에 $178만 지원하게 되면서 미국 최대의 비영리 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미국 심장협회의 설립자인 폴 더들리 화이트 박사의 관리를 받으며 현명한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화이트의 도움으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오게 된 이후로 미국 심장협회는 전년도에 비해 40%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새롭게 발족한 미국 심장협회 영양위원회는 초기에는 키스의 식단, 심장 가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몇 년 뒤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스탬러와 함께 영양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위원회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영양위원회 동료 위원들을 설득하여 자신과 같은 주장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1961년 보고서에서 포화지방을 줄이고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면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화지방의 적절한 대용품으로 옥수수유나 대두유 같은 다불 포화지방을 추천했다. 1961년 1월 타임지 표지엔 앤설키스의 사진이 실렸고 그는 타임지를 통해 전체 칼로리의 평균 40%를 차지하는 식이 지방을 반드시 15%까지 줄이라고 충고했다. 모든 미디어와 유명 칼럼니스트들까지 키스를 지원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저지방의 현명한 식단이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증거 자료는 뒤따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포화지방은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지도 않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심장 발작 위험도를 상승시킨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동맥 경화가 심장 발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 피트 아렌스는 키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가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렌스의 연구는 시리얼, 곡물, 밀가루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비만과 질병을 실제로 유발하지는 않을지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렌스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총 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같은 효과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아렌스는 쌀을 많이 먹음에도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낮은 전후 일본의 빈곤한 농민들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살이 찌자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급증했고 심장질환과 당뇨 역시 발병했다.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속출하고 있지만 알브링크와 아렌스가 처음 발표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상당히 상경한 아이디어였다. 아렌스에 따르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심장질환의 요인이었다. 저지방 식단은 필연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두 가설은 상충했다. 자신들의 가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스탬러와 키스의 공격은 날카로웠다. 둘은 사실상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지 맨이 미국 심장협회와 국립보건원에서 축출된 후 식단, 심장 가설은 영양학계에서 하나의 도구마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와 국립보건원이 식단, 심장 가설을 채택한 이후로 키스의 편향이 제도화되었다. 사장 포화지방 대 다불 포화지방이라는 이상한 과학. 1957년 뉴욕시 보건국의 노먼 졸리페가 실시한 항관상 동맥 클럽 실험이 있었다. 그는 클럽에 가입한 1100명에게 적색 육류를 주 4회 이하로 먹고 생선과 가금류는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했으며 달걀과 유제품은 제한했다. 참가자들은 다불포화 식물성 기름을 하루에 2큰술 이상 섭취했다. 실험 결과는 포화지방에 대한 유죄 선고를 재확인해주는 듯 했다. 그러나 10년의 실험 기간 동안 연구팀은 무언가 이상한 결과를 발견했다. 실험 도중 실험군에서는 26명이 사망했고 대조군에서는 6명만 사망했는데 그중 실험군에서는 8명이 심장 발작으로 사망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1명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방을 적게, 특히 포화지방을 더 적게 섭취했다고 해서 장수하지는 않았다.